증시의 각을 제대로 재자. 증시각도의 곽상준 부시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 영업부의 곽상준입니다. 표정이 밝으시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뭐 그 정도. 아니 내가 어제 죄송합니다. 그랬잖아. 어제 30밖에 안 남은 거를 왜 대형 뽐뿌질에 그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아,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정도로 펌프질을 했음에도 이렇게 시장이 안 올라가? 정말 수급이 정말 없구나. 우리 뻔뻔해 사람이. 네, 수급이 정말 없구나. 아, 우리 뭐 한국장에 한국인이 없어. 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쫄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탐욕의 자력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거기서 냉정을 유지하면서 이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줄여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강하게 뽐뿌를 한 것처럼 강하게 반대 포지션에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지금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재반 여건들이 그렇게 계속 시종일관 지금 1개월 이상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 불리한 포지션이 아니에요. 포지션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네. 이제 시장이 그 안 올랐다, 뭐 이렇게 뽐뿌질하지 마라, 자꾸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막 이러는데요. 반대되거든요, 상황이. 만약에 제가 이제는 좀 위험하니까 좀 조심하세요 이러면 역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쪽 탐욕의 자력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정말 융단 폭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견딜 수 있는지가 걱정이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시장을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어제 예상하고 정말 예상하고 많이 빗나가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참여 안 하면 그렇게 많이 안 오를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이 정도 분위기면 안 올라갈 수 없을 건데 했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되게 보수적인 입장이잖아요. 아니 뭐 장세를 보수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의 의견을 내는데 근데 그저께인가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보험회사에서 상무하는 친구인데 아침에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너 방송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애청자고 네. 예? 자기 주변에 막 전파하는데 네. 너는 곽 부장을 좀 닮아야 된다는 거야. 네 생각이 있을 텐데 네 생각은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피해간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참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에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간혹가다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죠.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진 왜냐하면 않죠. 이제 네. 진행자기 때문에 네. 게스트 내가 너무 그러면 이제 게스트하고도 이제 저번에 한번 예타 면제 가지고 한번 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생각을 확실히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왜 우리 강연회라든지 지금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도 김한진 박사, 이런 분들 또 홍성국 대표님도 이런 인사이트를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곽상준 부장이 인사이트가 없어서 지금 뭐 단기 시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 있지만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매크로 한 것도 배우고 또 투자 철학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사실 바디가 없다. 이 내용이 너무 선문답이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3월 말 뭐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종 요즘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새벽에도 업종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산업 분석을 쭉 우리가 할 거예요. 그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단기 시황에 대한 대처하는 것도 곽도희 부장을 통해서 배우면 이제 증권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어떤 이런 큰 흐름에서 다 이제 갖춘다. 매크로한 거, 투자 철학, 또 인더스트리 분석, 또 매매를 어떻게 할 거냐, 단기 시황을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이 집을 짓듯이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곽도희 부장의 롤이 있다 이거예요. 일단 지금 저 곽도희 부장 욕 먹을 시간이니까 잠깐 좀 계세요. 알았어요. 충분히 욕 좀 먹어야 되니. 괜찮습니다. 욕하셔도 그렇습니까? 됩니다. 네네. 네. 충분히 욕하십시오. 다시 쓰는 주식투자 교과서의 서준식 부사장이 네. 고민하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삼성전자를 가치주로 여겨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다. 작년 연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매입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실적의 변동성과 산업의 변동성을 감안해 보면 삼성전자는 절대 가치주 영역, 특별히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이 살 만한 주식은 절대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치주 영역에 들어갔느냐? 가격이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아무리 때려도 그 ROE와 그다음에 주식 수준을 보니 이거는 뭐 충분히 가치주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얻어맞아도 이 정도는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작년도에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주로 더 여겨졌고 아마도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작년도에 삼성전자를 마렵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들이 그 변동성을 다 감안하고도 싸다고 느껴질 정도면 주가는 닿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네. 그럼 갑시다. 네. 뭐. 그 어제 반성은 아니고 그냥 저 회고는 요 정도 하고. 네, 어제 그 안 오른 이유는 한번 짚고 가죠. 수급이 없어요. 아 수급이 없어요? 네, 수급이 없고 왜 안 산 거예요? 백오데이션까지 나더라고요. 그 끝나고 나니까 그래요. 선물 지수가 오히려 현물 지수보다 떨어졌다. 선물 지수가 더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롱숏 하고의 전쟁에서 롱숏이 어제 세게 찍어 누른 거 아닌가. 기관이 이 방송 듣고 반대로 움직인데 그러니까 기관이 곽도기와의 전쟁을 했나? 여기서 났잖아. 아 기관과 각도기의 전쟁이에요? 우리 청취자분들 저하고 한 편 먹으시죠. 그 반대편이 피를 토할 겁니다. 네. 피를 토하. 예. 보여집니다. 네. 피를 토하는 게 보여지는데요. 네네네. 미국 시장에서 그런 흐름들이 네. 자꾸 보여요. 포착이 네. 됩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은 떨어졌어요. S&P는 0.08 떨어졌고 다우는 0.13, 나스닥은 0.07 떨어졌고 나스닥 바이오 0.4 하락, 필라델피아는 0.68 하락.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 하락이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달러 지수가 96을 깨고 95.93으로 떨어집니다. 즉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유로 달러는 1.139로 1.14 근처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아직도 낮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 요것과 관련돼서 브렉시트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달러원이 1116원 34전 1116원 40전 34전 뭐 요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보다 더 떨어졌죠? 네. 걱정하실 거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부분은. 그다음에 달러 위안도 6.7이 이제 제대로 깨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면서 6.68입니다. 6.6864. 계속 이렇게 유지돼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보건데 뭐 쫄 필요 없다. 오히려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욕을 먹어도 상관없는 게 왜 이렇게 하냐면 꼭 보면 비트코인도 그랬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자산들이 가격 강세가 돼서 뒤후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피를 토하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제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가면 나중에 우리가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를 신뢰하고 그 화를 피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건전 투자문화 창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니, 진짜 이렇게. 제가 가장 반가운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뭐냐면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수치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조금씩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9.67 뭐 이걸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혀 몰랐는데 익숙해지지.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매일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제가 이거 처음에는 몰라도 상관없다. 지나보면 알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던 게 그런 이유고요. 미국 10년물 금리는 1.33% 하락하면서 2.638이고요. 미국 2년이 2.248입니다. 이것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와 이렇게 결부되면서 금리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건 지금 이 정도의 금리 하락은 안전자산 선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이번 금리 하락은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릴 거라는 확신 이것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자산 수준에서 위험자산 파트에서 영역에서는 금리를 안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두려움이 커질 수 있는 것이냐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져서 안전자산으로 선호를 가면서 위험자산 버리는 거는 버릴 때에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위험하지만 지금처럼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야. 그래서 금리 강세
나타나는 거는 그런 위험이 커져서 금리가 강세되는 것과는 좀 다른 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염려할 궤적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파월 얘기가 굉장히 오늘 많거든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파월이 의회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네, 이 얘기를 오늘 주로 하면 제가 쌍말 나올 뻔했네. 저 녀석 저거 왜 이렇게 뻔뻔해? 뭐 지금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뻔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파월 의장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현재 경제 상황은 건전하고 전망도 우호적이지만 지난 몇 개월간 상충하는 신호를 발견했다. 상충하는 신호. 예, 상충하는 낮은 실업률, 임금 상승, 그다음에 소매 판매를 비롯한 일부 경제 지표 예상치 하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작년 성장률은 3%에 약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가장 큰 위험은 자 여기가 중요한데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성장의 둔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이.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중국, 유럽이 나빠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한 당사자가 미국의 위험은 중국, 유럽의 글로벌 성장 둔화 이런 거라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건 굉장히 우리 이쪽 뭐라 그럴까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는 시그널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G2 무역 협상 결과 브렉시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주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구나 연준 의장이. 근데 오늘 왜 떨어졌느냐? 그리고 왜 금리는 강세였느냐? 너희들 매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그걸 좀 알고 싶어라고 미국 시장은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걸 물어본 건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미국 친구들이 좀 단순해요. 바둑 같은 걸 안 둬서 그런지 딱 요 정도 얘기하면 저희는 감이 잡히잖아요. 연준 분위기 싹 읽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의장이 얘기했으면 대충 뭐 매파들이 그렇게 강세가 아니다라는 점 느낄 수가 있는데 여전히 미국은 그럼 도대체 매파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매파들까지 항복을 해야지 우리는 가겠어. 오늘 이런 분위기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진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 다 감은 잡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차차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플레이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일시적 효과를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은 2% 부근으로 갈 것이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2%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물가 오를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 얘기죠. 그러면 2%면은 금리 인상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온전한 물가가 통화 정책에서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통화 정책 변화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 파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서 네. 긴축적으로 옮겨야 될 이유를 아직 못 찾는다. 네네, 뭐 충분히 참을 수 있고 상황 보면서 천천히 할 것이다. 예, 그리고 통화 정책 변화를 판단하는데 서두르지 않을 거니까 서두르게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 얘기가. 그다음에 이제 대차 대조표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게 이거예요. 위기 이전에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산을 많이 늘려놨는데 네. 이 자산을 빨리 축소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이익이 이전 저 4조 달러 빵 풀었을 때의 대차 대조표를 4조를 늘려놨으니 대차 대조표가 너무 늘어났으니 이걸 줄여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할 때 이 4조를 다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4조를 발행하기 전에 대차 대조표가 사이즈가 작았다. 라는 건 지금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는 건 용납을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어려우신가 보네.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을 풀었잖아요. 네. 돈을 풀으면은 자산도 많아지고 부채도 빚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늘어났으니까 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다. 우리 너무 방만한 거니까 자산도 줄이고 부채도 줄이자. 이래서 금리를 올린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채권 돌아오는 걸 다시 롤오버를 안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환 받아버린 거지. 예, 상환 받아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롤오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월의 말은 뭐냐면 그 전에 너무 작아서 조금 커지는 것도 상관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4조 중에 다 줄이는 게 아니고 4조 다 줄일 필요는 없고 네. 일부만 줄여도 된다.
이 그 얘기를 한 속도 거죠. 조절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예, 그렇죠. 예. 안 하는 양쪽 것까지는 긴축.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예상하고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세게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오케이.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오늘 파월 의장의 말은 저희 쪽 시장에는 결코 나쁜 뉴스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말은 뉴욕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뜨뜻미지근하네. 너희들 매파들은 저기 파월 말고 다른 매파들 있잖아요. 그 강경하게 금리 올려야 된다는 이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이거에 대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이 좀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들은 이 파월 의장의 이 정도 얘기만으로도 이쪽 아시아 증시라든 이쪽은 뭐 나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오케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뻔뻔한 거다. 어제 안 올랐다고 영원히 안 오르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요. 하루하루 그 뭐 단기 시황에 네. 우리 곽 부장께서도 너무 저거 할 필요 없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네, 네. 네, 네. 네. 다만 이제 예, 그냥 큰 흐름과 조류는 그렇지, 조류는 방향성. 그거는 맞아야 방향성이 됩니다. 중요하지. 그거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실패했던 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여건들이 끝날 상황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끝날 뿐만 아니라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틀렸기 때문에 크게 다친 건데 이 방향성을 잡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시황은 사실은 뭐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의미가 있는 건 않다. 아니고. 어쩌면 예. 곽 부장이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네. 한번 맞춰 각을 재보는 거지. 네. 네. 그냥 오늘도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네, 한국 시장요. 일단 미국 시장 미국 지표 시장 하나만 보니까? 더 할게요. 네. 그 12월 주택 착공 실적이 주택 착공 실적 12월 네. 11.2% 감소했습니다. 음. 엄청나게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예상은 한 1.3% 감소할 거라고 봤는데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요. 반면에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21.7에서 131.4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희 12월 달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안 좋아요. 안 좋아. 네, 다 안 좋습니다. 소비가 심리가 그냥 일단 안 좋아. 심리가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 뭐 자기 퇴직금이나 뭐나 이런 게 다 주식시장에 연관돼 있기 그렇지. 때문에 네. 이게 빠지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역시나 12월 달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졌고 1월 달은 멈췄다가 2월 달 반등하는 게 여러 가지 지표로 지금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걱정은 뭐냐면 2월 달부터 회복되는 이 지표들을 보고 연준이 이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금리 인상할 거야 이러면 시장 한번 충격을 받을 거예요 다시.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두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 시장을 보면요, 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드디어 올랐던 OLED, 그다음에 5G 이런 맞아요. 것들 빠졌습니다. 근데 뭐 계속 빠지는 거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재정개혁 특위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권고안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권주들이 소폭 올랐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그 세제 개편으로 분명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아예 그냥 다 풀어버리고 모든 사람한테 양도세 다 내게? 양도세 다 내게 하고 거래세 줄이고 그다음에 손실하고 상계 처리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증시에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코스닥 안 좋지. 코스닥 소형주 안 좋지. 왜냐하면 지금 소형주일수록 대주주 요건이 훨씬 더 그 강하게 적용받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분 2%, 시가총액 300억짜리인데 지분 2%는 얼마예요? 6억이라고. 네네. 그러면 큰 손도 아니지. 이 빌딩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6억 사고도 대주주 돼서 지금도 양도세 낸다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해야 풀겠어요. 그러니까 더 그렇죠. 강화하고 그러면은 이거 세금 내면서 그리고 세금보다도 자기가 이렇게 저 양도 차익 발생했다는 거 신고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상계 처리가 아마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가지고 손실이면 세금 안 내고 그 플러스 나면 세금 내는 그런 정도로 가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나빠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뭐 거래세는 거래세도 다 내고 양도세는 내게 하고 손실은 계상을 그렇지. 안 해주면 열받는데 네. 만약에 손실 계산까지 들어오면은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주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네, 아직은 뭐 좀 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네. 좀 더 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 뭐 이분 말씀하신 민성욱 씨 얘기대로 지금도 대주주 요건은 상계 처리되고 있기는 있어요. 대주주 네. 요건에 맞는 주식들을 두 개를 갖고 있다. 근데 이건 먹고 이건 터졌다. 네. 그럼 상계 처리 해줘요. 네네. 그러면 이제 상계 처리는 뭐 앞으로 되면 일반인들 투자자들은 손실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커버리지가 되니까 뭐 그건 제가 보기에는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어제 그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순매수 규모가 전체적으로 그 주체별로 되게 낮게 나왔는데요. 개인은 299억 팔았고 외국인은 520억 샀고 기관은 110억 팔았습니다. 예. 그냥 그 전체로 보면 네. 전체 예를 들어 1,000조다 그러면 네. 기관, 개인, 외국인 비율이 대충 똑같은 거죠. 아 비율. 비율. 네. 저 어디가 손이 제일 커요? 진짜로 외국인이 제일 크죠 지금 현재로. 현재 30% 좀 넘는 네, 거예요. 외국인이 외국인이 제일 30% 크고 그다음에 넘고 기관이고 기관. 일반 아닌가? 개인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런가요? 아, 네. 그럼 비슷비슷하네요. 네. 3대 세력이. 근데 사실은 기관은 네. 요즘에 이제 법인이라든가 연기금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사실 개인 자금 받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도 개인이지. 예, 개인이라고 아, 볼 수 크게 있죠. 보면 왜냐면 조영희 씨가 예, 예. 펀드 가입하면 예. 펀드 매니저가 기관으로 잡힌다고 자기 돈이지만 그 알겠습니다. 말씀만이 맞겠네요. 네. 국민연금도 우리 돈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네. 코스닥은 개인이 1,000억 샀고 네. 외국인은 500억 팔았고요. 기관은 360억 팔았습니다. 근데 일단 관망세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좀 바라보는 거래가 별로 없는. 그래서 중국 시장이 그렇게 장중에는 계속 상승했거든요. 장막판에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5%를 오르고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은 아주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틀 동안 너무 네. 역차별이야. 네, 차분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 하락이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 말을 시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제 생각은 이거는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공포의 자력 속에서 완전하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지금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네. 한국 시장. 그러면 2월 오늘은 말, 그 공포의 자력에서 약간 좀 멀어질 기미가 좀 보입니까? 오늘 북미 회담 있지 않습니까? 네. 북미 회담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너무 없어요. 네. 주식시장도 기대감도 아예 없어요. 없어요? 학습 효과. 이제 뭐 작년에 옛날에 고점 다 잡았잖아요. 반영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영. 아픈 추억.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북미 회담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지난번에 이제 북한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얘기를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굉장히 민족주의적입니다. 북한이 북한이 엄청 세게 민족주의적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네. 민족끼리인데 뭐. 네. 근데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셉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다른 나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합시다.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초월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네. 그 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생각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네. 차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가 통일을 되려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한 30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가 헤어진 만큼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 50년 정도 이상의 시간을 본다는 거죠. 예, 북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북한 개발을 할 때 상당히 주체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냥 그 베트남보다 조금 폐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동안에 다 계획 경제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계획하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실제로 대북과의 교류가 시작되면 어디가 좋을까? 그러니까 뭐 한국의 건설 업체가 뭐 좋을 수도 있죠. 기술 가지고 들어가고 하면 노동력은 그쪽 걸 쓴다고 해도 뭐 그런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기초 소재 관련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차화정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면 2011년, 12년, 13년 그때를 돌아보면 중국에서 공장이 막 돌아가면서 한국의 중간재들이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재?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이 석유화학 팔렸습니다. 제품. 네,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기초 소재죠. 우리가 해방되고 났을 때 뭐가 제일 그 많이 쇼티지가 났냐면 종이 같은 게 쇼티지였습니다. 신문 같은 거, 잡지 같은 게 갑자기 막 늘어나면서 종이가 품귀가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기초적인 소재들이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막 이제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 자금이 들어오면 이거 사실 시기가 깁니다. 오늘 뭐 회담 끝나고 바로 시작될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뭔가 개발하고 뭐 이런 거를 하게 된다면
자기네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료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시멘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가서 뭔가를 짓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초 소재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심한 고문하지 들고요. 마세요. 그다음에 그 관광은 제일 먼저 풀리지 않을까 관광.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개성공단이 풀리면 이거는 몇몇 수혜주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 제조업 사이클의 변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광 얘기하셔서 제가 최준영 박사가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적 한번 들었는데 자기 금강산을 갔는데 금강산 가다 보니까 설악산이 안 보이더래. 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설악산 큰 설악산이라 보시면 되죠.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큰 아니 설악산 그러고 보니까 정도. 조선시대 때 그림 중에 설악산 그림은 하나도 없어. 금강산 그림. 금강산 그림만 있지 설악산 그림은 없는 거야. 게임이 그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저희에게 주식 또 많은 아이디어 주신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역시 또 출근 시간이 됐군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찾아뵙는데 내일은 아침에도 물론 생방송을 합니다만 저녁에도 생방송이 있다는 거죠? 저녁에 2시간 동안 베트남 6시 현지 연결도 반인가요? 하고 6시에서 10시 반 지금 뭐 출연지하고 좀 저거 맞추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공식적으로 시간을 정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 쇼미더머니 언제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올라갑니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댓글에 많이 들어주시면. 퇴근길에 이준우 기자 좀 해달라고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역시 오늘 페이지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